안녕하세요. 안유입니다. 3번 문제 이어서 4번 독해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시문의 길이는 그 앞서 살펴봤던 3번보다는 훨씬 짧아요. 하지만 내용이 이해하기에 수월한 글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뭔가 비슷한 말들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것 같은 가운데 그래서 이 말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야 라는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는 제시문들이 사실 제한된 시간 안에 4분 이내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 풀기에는 무리인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 시간을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그러니까 이 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독해 훈련을 하겠어 라기보다는, 그럼 내가 한 70% 정도 글이 이해가 될 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결국 그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을 전략적으로 읽는, 혹은 여러한 독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정도의 패턴에선 내가 이렇게 글을 이해하는 게 맞는 거고 정답은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독해력도 올라오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덜 돼도 정답은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번 문제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기 되게 쉬운 글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계속 아리까리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면 다음 글에서 확대를 살짝 해볼게요. 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선지로 얼른 내려가서 X를 그어줘야겠죠? 보겠습니다. 보시면 나는 세계를 다수의 실제들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한다 라고 해서 세계가 다수의 실제로 와, 되게 철학적이죠. 한 실제에서 다른 실제로 옮겨갈 때 나는 그 이동을 일종의 충격으로 경험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본인은 상식으로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다고는 절대 말 못하죠. 근데 본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일단 따라가 보세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글이 정의하는 충격이 뭔지, 실제들이 무엇인지 그냥 한번 편하게 따라가 보세요. 이 충격은 그 이동이 수반하는 주의력의 전환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게 이러한 전환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실제 얘기도 하고 충격 얘기도 하고 그러네요. 1번 볼까요? 일상생활의 실제는 이런 것은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실제? 아직 모르죠? 2번, 한 실제에서 다른 실제로 옮겨갈 때 주의력의 전환이 수반된다. 이건 1문단에서 읽은 내용으로 바로 해결되죠? 3번, 나에게 일상생활의 실제 이외의 다른 실제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일상생활의 실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아마 뒤에 가서 언급을 해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실제가 무질서로 간주되는지. 4번, 일상생활의 실제,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인지. 5번, 언어는 일상생활의 실제 이것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지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선지가 되게 많네요. 그럼 한번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이 문단을 보시면 다수의 실제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로서 나타나는 실제가 있다. 그게 바로 일상생활의 실제래요. 벌써 나왔네요. 그 특권적인 지위는 지배적인 실제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일상생활의 실제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 지배적인 실제, 특권적 지위, 어떻게 보면 다 이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죠. 의식의 긴장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조된다. 즉 일상생활은 가장 육중하고 긴박하며 강렬한 방식으로 의식에 부과된다 했을 때, 지금 이 한 줄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막 그렇게 기호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선지에서 아까 봤었던 일상생활의 실제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설명인데, 지금 일상생활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설명은 제가 지금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읽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그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건 불가능하며 약화시키는 것조차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니까 일상생활은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한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제가 제일 궁금한 거니까 그냥 쭉 따라가고 있죠. 나는 일상생활을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경험한다. 일상생활의 실제 안에서, 이 안에서 완전히 깬 상태로 존재하고 그 실제를 이해하는 일은 나에게 정상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그것은 나의 자연적 태도를 구성한다 라고 해서 뭔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약간 영양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1번에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실제 아직 언급이 안 됐고요. 지나갈게요. 이 부분은 모르겠으니까 물음표로 표시해 놓고요. 3번에서 일상생활의 실제 이외의 다른 실제는 무질서로 간주했는가 했을 때, 보시면 일상생활에서의 실제를 얘기할 때 이런 말까지는 했어요.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로서 나타나는 게
이거다라고는 말을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로서 나타나는 게 일상생활의 실제라고까지만 말을 했고 다른 실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더 뭔가 부정을 해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다른 실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확실히 안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를 물음표를 하겠습니다. 4번이요. 일상생활의 실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 여기까지는 충분히 말을 해줬죠. 5번이요. 언어 이런 이야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 끊고 올라갈게요. 보면 나는 일상생활의 실제 이거를 하나의 질서 정연한 실제로 이해를 하는데 그 실제 현상들은 뭐 유형들 안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내 마음대로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는 방식이 강요가 되어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한번 쭉 읽어봐요. 일상생활에서의 실제는요 이미 객관화가 되어 있대요. 즉 다시 정리해주죠. 그 실제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다. 익숙한 말이 하나 나왔고요. 내가 무대에 나가기 전에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읽어보면은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또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필수적인 객관화를 제공하며 이 객관화를 이해하게 해주고 일상생활을 나에게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는 질서를 사실로 상정한다라고 해서 뭐 이 부분이 사실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준다라는 의미로 끝까지 한번 봐봐도 좋아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고 역시 어휘들의 질서가 부여가 되고 그래서 뭐 어휘의 질서가 이런 방식으로 언어는 사회 속에서 어쩌고저쩌고 내 삶을 의미 있는 대상으로 채워준다까지 다 읽었죠. 지금 누락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은 거라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될 겁니다. 보시면 일상생활의 실제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실제이다? 그대로 말해줬죠? 그러면 지금 1번 속어, 2번 속어, 4번 속어 돼 있고요. 5번이요. 언어는 일상생활의 실제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시면 뭐 여기 언어는 내 삶을 의미 있는 대상들로 채워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언어는 뭐 이러이러해서 일상생활을 나에게 의미 있도록 어쩌고저쩌고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언어는 일상생활을 나에게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고 라는 식으로 100% 똑같이는 안 줬지만 충분히 추론 가능한 정도로 줬기 때문에 뭐 5번도 무던하게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랬을 때 다른 실제는 무질서로 간주된다 이 부분을 여기 이 문단 첫 번째쯤에서 이제 이러실 수는 있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 실제들이 있는데 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로서 나타나는 실제를 일상생활의 실제라고 콕 집어줌으로써 뭔가 자연스럽게 나머지 애들은 배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그런 이미지는 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런 그 일치부합 추론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디까지 말을 했는가. 사실 뭐 일치부합 추론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강화약하든 뭐든 이런 모든 유형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하셔야 될 것은 무리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거.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일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하는 추론이고 어디 이상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추론인지가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봄으로써 보니까 한 3번 선지처럼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내가 추론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긴 내가 하면 안 되는 추론이었구나 라는 기준 정도는 하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짧지만 살짝 어려웠던 4번 문제 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